안녕하세요. 제 모습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스크린하고 제 모습 잘 보이시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채팅창에 지금 잘 보인다고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웹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웹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밤 늦은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는 좀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시스템이라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웹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 대회가 있을 때마다 몸이 좀 아픈 경우가 많더라고요. 몸살이 걸리고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는 왜 이렇게 수영 대회에 있을 때마다 몸이 안 좋냐? 기록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좀 특별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꼭 몸이 안 좋더라고요.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제 아들도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해서 좀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떠나서 이렇게 인베스팅닷컴에 와서 웹비나를 라이브로 진행할 생각을 하니까 몸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 오늘 오래간만에 라이브로 이렇게 웹비나를 진행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약간 살짝은 긴장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면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웹비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좀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인베스팅닷컴과 협업을 진행하는 미주은 채널의 운영자 입장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웹비나인데요. 오늘 주제는 2025년 미국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으로 정했습니다.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 웹비나를 한 일주일 정도 해도 되는지 알고 이렇게 좀 거창한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2025년 미국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한 100시간 정도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이고 재미있는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investing.com의 멤버 혹은 investing.com만 이용하시다가 저라는 사람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요. 제 이름은 최철이고요. 저는 아코르 호텔 그룹에서 총지배인을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호텔리어 출신이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총지배인 하던 사람이 무슨 주식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운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다 가끔씩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인생의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처음에는 대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지면서 첫 번째 직장을 미국에서 잡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에서 잘 살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에 갑자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직장을 잃는 바람에 한국으로 잠깐 복귀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취직한 게 아코르 호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남아 나가서 열심히 호텔리어로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위기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번 위기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 열심히 구상을 하다가 유튜브가 대세인 것 같아서 그때 또 한참 제가 열심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투자하는 과정을 여과 없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공유를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때는 이제 미국 주식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별로 없었거든요. 뭐 지금이야 수백 개가 넘어가지만 그때는 열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유튜브가 잘 진행이 됐고요.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시킹알파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2020년만 해도 사실 뭐 시킹알파라든지 investing.com 이런 플랫폼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활발하게 시킹알파 홍보도 하고 멤버십도 판매하다 보니까 총괄 대표라는 직함까지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도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킹알파 쪽에서도 여러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과 협업을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는 시킹알파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웨비나를 investing.com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investing.com이라는 플랫폼은 굉장히 좀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주식 컨텐츠의 자료를 취합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어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정보의 균형, 어떻게 보면 정보의 평등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미국 주식 시장인데요.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이 가치 있는 채널이 바로 investing.com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이렇게 investing.com에 제가 직접 나와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아무래도 호텔리어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 주식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22년에 미국 증시가 갑자기 베어마켓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딴에는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알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컨텐츠도 제공하고 했었는데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가서 밸류 인베스팅 최고 경영자 과정 역시도 수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책도 세 권이나 편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책의 이름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은 지금 발간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많은 메시지가 제가 최근에 편집한, 제가 최근에 작성한 이 미국 주식 투자 정석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라고 살짝 비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바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미국 주식 강의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도 있으시고 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꼭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투자를 실패로 이끌어온 여러 가지 투자 조언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왜 나는 시장 수익률에 뒤질까? 아니면 남들은 뭐 100% 올라갔다, 2배, 3배 올라갔다 자랑을 하는데 왜 나의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 남들보다 떨어질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두 번째 순서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제가 생각하는 미국 주식 투자의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미국 증시 전망까지 살짝 커버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욕심이 많아서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커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 한번 신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지금 바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미국 주식을 떠나서요, 저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아직도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도 부동산에 굉장히 한정된 투자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첫 번째로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가고 있고요. 건강 상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20, 3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약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상황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경제 활동도 일정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운사이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생의 이 사이클을 봤을 때 한참 이제 생산 활동을 넓혀 가다가 결국은요, 이러한 생산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생산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탱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는 꼭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치, 문화,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테크놀로지 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세상의 변화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세상의 변화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기가 어려우면 누군가에 기대서 이러한 변화에 조금씩이라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요,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처음 듣고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윤종신이라는 가수자, 이제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해도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정점에 이를 수 있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곡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오르막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내리막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하고 이 과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세상의 메시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내리막길에 대해서도 많은 강연 그리고 책도 한 권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이라는 것은요,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파르고 빨랐었거든요.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전 세대를 생각하면 뭐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가 유행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60이 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요즘에는요 60이 넘어도 이렇게 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느낌이 나시는 분들은 전혀 없잖아요. 사실 중년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50까지 우리가 생산활동을 하다가 60대 아니면 장수하시는 분들은 70, 80까지 사시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죠.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인이 주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이 49.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50세 정도가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원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둔다는 거죠. 뭐 삼성을 다녔거나 LG를 다녔거나 좋은 대기업에 다닌 분들도 결국은 임원으로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만년 부장을 하다가 결국은 은퇴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뭐 그 밖에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가 50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부터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치킨집을 차리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시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내가 원래 잘하는 일을 그만두는 나이는 5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10회 경험 생명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요. 평균 연령이 사상 최초로 90세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성도 86세를 찍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100세를 살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50까지 주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는 나이가 50이잖아요. 근데 50세부터 100살까지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인생의 후반기가 엄청나게 좀 불행으로 가득 찬 이런 시간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리막길에 대한 메시지는 상당히 부족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반전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 전체가 굉장히 불안한 전반전, 그리고 불행한 후반전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발전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어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낫겠지라는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은요. 아무래도 50대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 또 은퇴하고 나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발전도 희망도 없는 후반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깊숙하게 들여다보고요. 좀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생산하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생산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하는 기쁨을 안겨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1년 전이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의 평균 ROE는요, 18.6%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OE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Return on Equity의 약자입니다. 에퀴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 돈을 얘기하고요. 이걸 에퀴티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부채입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합쳐서 내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ROE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거를 우리가 ROE라고 부릅니다. ROE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돈을 가지고도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 100만 원을 만약에 우리가 미국 증시에 가지고 채권을 사게 돼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있는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6%, 4.7%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만 원을 미국 정부에 꿔주면 미국 정부에서 나한테 수익률을 안겨주는데 이게 이자를 주는 거죠. 이 이자가 4.7%, 4.8%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100만 원을 가지고 4.8%를 벌었기 때문에 4만 8천 원을 버는 거죠. 그 얘기는 나의 ROE가 18점, 나의 ROE가 4.8%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에다가 돈을 투여한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저금하면 뭐 1년에 많아야 한 2, 3만 원 주나요? 뭐 잘하면 4, 5만 원 주겠죠. 근데 그렇게 돼도 ROE가 5% 이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ROE가 18.6%라는 것은요. 100만 원을 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죠. 근데 비즈니스를 해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18만 6천 원을 1년 동안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엄청난 생산성이죠. 따라서 나처럼 이제 50을 넘어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생산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생산해 주기를 바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미국 주식처럼 ROE가 굉장히 높은 자산은요. 굉장히 효과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주식은 성장을 합니다. 2025년, 지금 1월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2025년에 S&P 500의 예상 EPS 성장률이 14%에서 15%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EPS는요, earning per share입니다. earning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earning per share, share는 주식의 수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수로 전체 순이익을 나눈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EPS가 14%, 15% 올라간다는 것은 순이익이 14%에서 15% 작년 대비 올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수치는 엄청나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8만 6천 원을 순이익으로 안겨주는 기업이 바로 미국 기업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작년에 이미 18만 6천 원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18만 6천 원이 올해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14%에서 15%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는 내가 100만 원 작년 투자한 거 가지고 20만 원 이상을 순이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 이유는 이미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아파에서 제가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세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변화에 적응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되면 나를 대신해서 빨리빨리 이제 변화해줄 자산이 필요한데요.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만큼 좋은 투자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변화하지 못하거든요. 변화하지 못하고 대신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정말 오랫동안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이 왜 이렇게 최고의 수익을 안겨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이 시대를 따라서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시대가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모여들면서 이 강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의 집값을 너무나 빨리 올려줬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부동산에 적합한 쪽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과연 앞으로의 세상의 변화가 부동산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젊은 20대, 30대가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을 낳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앞으로도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현금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면 미국의 기업은요, 세상의 변화에 가장 먼저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사실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변화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변화하고 또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투자의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결국 미국 주식이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좀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한 후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투자처는 결국 미국 주식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국 주식의 투자의 그 비중을 굉장히 높이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 투자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투자자는 정반대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보통 50% 이상을 주식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쪽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는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대가 찾아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트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15년부터 시작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베이비 부머는 굉장히 부유한 세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 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드디어 은퇴를 시작했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2015년부터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노동력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영국의 캠브리지입니다. 그런데 캠브리지에서 이제 그 외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점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이 모자랍니다. 주방에도 사람이 없고 또 홀에도 사람이 없어서요. 외식을 하다 보면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먹지 나가서 외식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지금 최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발생하게 된 글로벌적인 노동력 부족 사이클은요, 2030년에 절정을 찍을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적으로 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노동력 부족 상상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먼 과거를 봤더니요. 1948년부터 1967년 사이에도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건설도 하고 경제가 이제 붐을 이루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할 일은 너무나 많은데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노동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91년부터 1999년 인터넷 혁명, 그러니까 제 첫 번째의 그 테크 혁명이 드디어 시작됐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가 붐을 이뤘는데 역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시작하고 2047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베이비 부머의 은퇴 때문에 시작된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다. 자, 그런데 앞에서 1948년부터 1967년 사이, 그리고 1991년부터 1999년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대를 살펴보니까요. 똑같은 현상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테크 주식들이 너무나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생산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인력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임금이 비싸다는 얘기죠.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술력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봤더니 이렇게 노동력이 급격하게 모자랐을 때는요, 계속해서 테크주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급격하게 테크주 위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이클은요, 2030년이 이 정점을 찍을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5년 정도는 이러한 사이클이 정점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증시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먼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제 얼굴도 보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지금 댓글 하나만 남겨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음, 채팅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지금까지 그 웹비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요. 우리의 주식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투자 조언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웹비나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investing.com을 통해서 오늘 저를 처음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새롭게 출간된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이러한 조언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떠한 조언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무작정 따라하면 굉장히 위스키한, 위험한 조언들이 8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팔사팔 하지 말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이 얘기는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냥 주식 사면 그냥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 올라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모를 멀리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포모라는 것은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남들은 다 굉장히 성대한 파티에 나가는데 나 혼자 초대를 못 받으면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이러한 현상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뉴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다섯 번째, 거시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여섯 번째, 장기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자. 일곱 번째, 신념과 인내는 결국 보상받는다. 여덟 번째 제가 워렌 버핏의 거짓말이라고 해놨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만한 두 가지만 꼽아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투자의 조언은 뭐냐면요.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서 평단가를 낮춰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최악의 조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러한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죠. A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제가 100달러에 10주를 매수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000달러를 투자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1000달러를 투자하고 나서 이 주식의 가치, A 주식의 가치가 30%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000달러가 갑자기 700달러로 떨어지고요. 우리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냐면 10주를 추가적으로 사게 되면요. 신기한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10주를 산다는 것은 70달러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700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700달러를 사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30%의 수익률이요. 갑자기 17.65%로 향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음이 조금 안정적이 되죠. 나 이제 17%만 올라가면 본전이구나. 자, 이러한 마음의 안위, 좀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왜 잘못된 결정인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30%랑 이 0%를 합쳐서 마이너스 17.65%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요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수익률은 30% 마이너스 그리고 0% 이렇게 띄어서 봐야 되거든요. 투자의 대상이 A라는 종목에 2번 투자를 했을 뿐 각각 다른 투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거를 합쳐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잠재적인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평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A라는 주식을 선택하게 되면요. 일단은 마이너스 30% 떨어져 있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살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착각을 많이 하냐면 손절하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왜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30%라는 것은요.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700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현재.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는요, A 주식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요. 아니면 이 주식을 팔아서 B 주식으로 옮길 선택권이 있습니다. C로 옮겨도 되고요. 그런데 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요, 30% 떨어진 상태에서 700달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늘 어제 끝난 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오늘 장이 열렸을 때 700달러를 다시 A 주식에 투자하는 셈입니다. 베팅을 같은 주식이 할 뿐이지 전혀 다른 인터랙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장성산에서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증시는 어디까지나 매일매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끝이 되면 미국 증시가 끝나게 되면 마이너스 30%는 그냥 끝나는 거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증시가 다시 열렸을 때 나는 1000달러가 아니라 700달러를 가지고 다시 결정권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주식을 다시 선택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잠재적인 실수는 뭐냐면 A 주식이 이렇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이제는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10주를 더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A라는 주식이 현재 B라는 주식, C라는 주식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한번 A를 선택하는 좋지 않은 투자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투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떨어진 주식을, 그러니까 지금 B라는 주식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산 다음에 지금 뭐 100% 올라갔으니까 이걸 팔아서 아까 얘기한 A 주식 30% 떨어진 주식을 사면 평단가도 떨어지고 나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사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 역시도 왜 잘못된 건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0주를 또 샀는데 이거는 B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 종목이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아서 1000달러를 투자했는데 2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100%잖아요. 자, 100%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100%나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커다란 착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투자의 기준이 나의 평단가는 얘기입니다. 기업은요, 30년 전부터 존재한 기업도 있고, 무려 50년 전부터 존재한 기업도 있거든요. 그때도 투자했던 종목을 오늘날 똑같은 기업을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50년 전에도 코카콜라가 비싸네 아니면 뭐 인텔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기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의 평단가를 가지고 이 기업이 비싸네 안 비싸네 이 결정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년 전에도 애플에 투자하면서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비싸다고 여기는 주식은요. 먼 훗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연속 속성에 있는 어떠한 미국 증시에 순간순간에 들어가서 결정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개별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만약에 B 종목이 지금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B가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B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사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100% 수익을 올린 B라는 주식을 10주 추가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내 주식 앱에 있는 수익률이요. 100%에서 갑자기 33.3%로 떨어집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나는 원래 이 앱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는 지금 주식 투자해서 100% 올라갔어. 이 자랑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100%가 33.3%로 떨어지죠. 그래서 올라간 종목을 못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좀 뼈저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익절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 이거 역시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 손실이 난 거를 꼭 손절을 해야만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올라간 것은요, 내가 익절을 하건 익절을 하지 않건 100% 수익을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시작과 끝이 있거든요. 어제 장이 마감됐을 때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100%면요, 10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다시 시작했을 때 나한테는 2,000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000달러를 가지고 다시 B 주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같은 주식에 투자를 또 진행한 것 뿐이거든요. 따라서 익절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다. 이 말도 잘못된 거고요. 2,000달러의 투자 자금으로 같은 종목에 다시 베팅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0주를 더 사게 되면요. 100% 수익률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새롭게 0%에서 10주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의 수익률과 새롭게 매수하는 종목의 수익률을 섞어서 계산했다면 이러한 방식을 좀 탈피하셔서 내가 어제까지 투자한 것은 이미 결론이 난 거고 이 결과가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결정이 난 거고요. 오늘 내가 매수하는 종목은 0에서 시작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커버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투자를 좀 실패로 이끄는 두 번째 투자 조언은요. 의외로 바로 이겁니다. 장기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다. 굉장히 좀 멋진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워렌 버핏 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막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너무나 멋진 말이잖아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역시 대가는 대가구나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다니 이렇게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 베어마켓이 와서 주식이 막 떨어졌는데도 팔지 않고 견뎠던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요. 자, 어쨌든 이게 왜 잘못된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조언을 보면서 우리는요, 장기 투자는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제 합리화를 시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장기 투자는 존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버틴다. 인내심 있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그러면 워렌 버핏처럼 세계적인 투자자는 왜 장기 투자를 추천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투자의 기간에 따라서 돈을 잃을 확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러한 통계는 1929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192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거의 100년인데 한 95년 되는 기다린 엄청난 기간 동안 단 하루를 임의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시작할 때 투자를 하고 장이 끝날 때 만약에 이 투자 자금을 빼게 되면요. 돈을 잃을 확률이 46%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 증시에 하루를 투자하면 돈을 딸 확률이 54%잖아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따라서 카지노에 가서 투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카지노에 가서 투자하면 54%는 어림도 없거든요. 훨씬 더 높은 이런 확률을 우리가 하루만 투자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단 하루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투자 기간을 늘리게 되면 돈을 잃을 확률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 달 동안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돈을 잃을 확률이 38%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투자 자금을 지키게 되면 32%, 1년 동안 투자 자금을 빼지 않고 투자를 진행하면 25%고요. 3년 동안 만약에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하게 되면 16%, 5년 동안 미국 증시를 지키고 있으면 10%의 확률로 돈을 잃는다. 이 얘기는요, 내가 투자 자금을 늘릴 확률이 90%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 자금을 넣고 나서 10년 동안 건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요, 투자 자금을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4%고요. 손실을 볼 확률은 6%에 불과합니다. 닷컴 버블을 다 합쳐도 이렇게 좋은 환경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시장 지수, 즉 S&P 500에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결과, 통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현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어, 워렌 버핏은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왜 S&P 500이 이렇게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를 할까? 그리고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뿐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투자 조언들은 사실상 이 인덱스 ETF 투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덱스 ETF 투자라는 것은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얘기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테크주 100개를 모아놓은, 뭐 테크주뿐만 아니라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100대 기업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같은 ETF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가들의 투자 조언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결국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그러면 스파이, 그리고 QQQ에 베팅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스파이나 QQQ에 베팅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굉장히 확실한 투자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한 분산 투자죠.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던 스파이, S&P 500은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최대로 좋은 우량 종목 500개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S&P 500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스파이에 투자한다면요, 그 얘기는 500개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의 투자 자금을 넣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S&P 500에는요, 테크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1개 섹터가 있는데 이 11개 섹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뭐 에너지주라든지 뭐 가치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융주에도 투자하고 헬스케어에도 투자하고 뭐 필수 소비재에도 투자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죠. 개수는 좀 적긴 합니다. 100개거든요. 하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종목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QQQ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QQQ에 베팅한다는 것은요. 결국 100개나 되는 주식을 사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멘텀 투자 전략입니다. 모멘텀 투자 전략은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는 종목에 좀 더 비중을 늘리고 떨어지는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모멘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SPY 아니면 QQQ에 투자하면 모멘텀 투자 전략을 나도 모르게 구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는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셋째 주 금요일 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 리밸런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주가가 올라간 종목은 비중을 확대하고요.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비중을 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탈락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500대 기업에 속하지 못했던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오히려 합류를 시키고요. 뭐 최근에 팔란티어가 갑자기 합류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랑 QQQ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1년에 4번 정도는 적어도 4번 정도 왜냐하면 또 특별하게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까지 합치면 1년에 한 5번, 6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하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 리밸런싱의 효과를 만드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모멘텀입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종목의 비중은 늘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의 비중은 줄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스파이나 QQQ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좀 앞서 나갔던 우리의 선배 투자자들의 조언을 잘 새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투자 조언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장기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우리 역시도요. 이 두 가지 투자 전략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 투자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도 않으면서 장기 투자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존버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S&P 500, QQQ는 절대 존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는 스파이나 QQQ에 투자하기 싫고 개별 주식에 투자할 건데 워렌 버핏도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처럼 나도 그냥 장기 투자하련다.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요. 워렌 버핏의 주요 보유 종목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의 비중을 최근에 많이 줄이면서 이제 30%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뭐 옥시덴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과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기 오른쪽 화면에 여러분들 위해서 화면 캡처를 해놨는데 엊그제 날짜 기준으로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순위를 여기에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1위는 뭐 만년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2위인 엔비디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보관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4빌리언이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24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지금 테슬라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고요. 2위는 엔비디아,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6위를 보시면 아이온큐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아이온큐가 6번째로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7번째는 알파벳, 그리고 이제 10위를 보시면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팔란티어가 지금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0위 안에 들었다. 이 부분도 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3위에 브로드컴도 보이고요. 그리고 16위를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좀 증폭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종목이거든요. 레버리지 효과가 나죠. 왜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거든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수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뭐 2배 올라간다. 그러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2배 올라갈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배 올라간다거나 6배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워렌 버핏의 투자 종목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요, 아이온큐, 팔란티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성격의 초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우리가 보기에는 우량주인데 이런 우량주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쉽게 얘기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성장주보다는요. 전통적인 우량주라든지 가치주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도 가치주에 가까운 성격으로 이미 변모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따라서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우리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와는 상반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만 워렌 버핏을 따라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 부호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투자의 조언들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투자 결과를 실패라는 종착점으로 데려가는 조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출간된 제가 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예,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게 확인이 돼서요. 제가 목만 잠깐 축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이번에 썼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어떤 방식과 어떤 전략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7가지 정도의 룰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드리죠. 첫 번째는요. 연준에 절대로 대항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고요. 유명한 조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조언을 잘 따르지 않잖아요. 2022년에도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비중을 많이 줄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급락하는 미국 증시에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걸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공 투자의 시작과 끝은 포트폴리오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요. 여기서 장기 투자는 스파이 아니면 QQQ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는 거랑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지수 투자는요. 저절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잖아요. 그것도 500개나 되는 기업, 그리고 100개나 되는 기업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못해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조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리밸런싱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리밸런싱을 거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즉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의 비중을 늘리고 떨어지는 종목의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파이랑 QQQ다. 우리가 S&P 500도 그렇고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올라가는 종목,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비중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리밸런싱을 하고요. 주가가 떨어진 종목은 리밸런싱을 하면서 비중을 줄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지수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거꾸로 하는 리밸런싱이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최고의 매도 기준은 모멘텀이 돼야 된다. 이 얘기는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언은요, 1년 이후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 투자 그러면 우리가 5년 앞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10년 앞을 투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것은요, 미국 증시에 계속 머무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의 투자 금액을 계속해서 증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섣불리 이 증시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다 빼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베어마켓이 와도 내가 봤을 때 지금은 베어마켓이 확실하다. 이렇게 느껴져도요. 최소한 50% 정도의 투자 자금은 넣어 놓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는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종목을 선정할 때는 1년 이후를 보면서 종목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요, 예전처럼 10년 만에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죠. 그래서 지금 한 달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1년 이후, 심지어는 2년, 3년, 5년 이후를 보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생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당장 구글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니면 메타가 어떻게 될지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요 1년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1년 이후의 모습까지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모멘텀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22년 말부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3년이 돼서 대부분의 테크주, 특히 엔비디아를 위시한 인공지능 수혜주는 엄청난 모멘텀을 타면서 주가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테슬라였죠. 자, 여기에서 저는 테슬라 주식을 2023년 중반에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코멘트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야지 갖고 있던 400달러나 갔던 주식이 막 250까지 떨어졌는데 주식을 왜 파냐? 이런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주식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고요. 이런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테슬라의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신나게 달리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로 이 자금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좀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의 모멘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2024년 중반 정도 돼서 테슬라의 비중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주가가 다시 250을 찍었던 게 기억납니다. 20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신나게 이제 달리기 시작했고요. 250 정도로 다시 복귀하는 걸 보면서 예전의 비중으로 다시 테슬라의 비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테슬라에 들어가 있던 투자 자금을 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슈퍼 마이크로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식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얘기도 뭐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고 투자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를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복잡해지고요.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엔비디아,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접근 방법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한 종목을 가지고 절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종목을 함께 놓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고 지금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이 15개, 20개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의 비중을 늘리고요. 가장 좋지 않아 좋아 보이는 종목, 지금 좀 느낌이 쎄한 종목을 비중을 줄이라 이러한 식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7가지의 조언을 제가 이번 책을 통해서 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최고의 매도 기준은 바로 모멘텀이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모멘텀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신뢰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컨셉입니다.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파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사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역시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그 논문 같은 데 게시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 3월까지요. S&P 500 지수를 대상으로 가격 모멘텀 전략 그리고 52주 고점 모멘텀 전략이요.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리서치한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격 모멘텀 전략이 뭐냐면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상위 30%의 주식을 매수하고요. 하위 30%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S&P 500 안에 500대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 500대 기업 중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죠. 그러면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30%를 여기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면 150개죠. 그래서 종목 500대 기업 중에 올라가는 종목 150개를 계속 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종목 150개는 파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그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가격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52주 최고가 모멘텀 전략인데요. 이거는 52주 고점에 가까운 종목은 매수하고요. 52주 고점에서 번 종목은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가면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파는 전략인데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제한된 종목이죠. 왜냐하면 52주 고점이라는 건 정말 절정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52주 저점이라는 것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인데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한 가지는 이제 S&P죠. 그래서 S&P 500개 그 주식 수익률, 그리고 가격 모멘텀 투자 전략의 수익률, 마지막으로 52주 최고가 모멘텀 투자 전략,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요. 2001년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결과를 백테스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가격 모멘텀 전략이 총 수익률 12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가격 모멘텀 전략이거든요. 이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는 30%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30%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이 뭐냐면요. 52주 고점 모멘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887%의 총 수익을 거뒀는데요. 그래서 최고점에 있는 주식을 더 사고요. 최저점에 있는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극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됐더니 지금 총 수익률이 2위를 차지했고요. 그냥 가만 놔뒀을 때는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520%였습니다. 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팔아도 S&P 500을 가볍게 넘어선다는 것을 역사적인 통계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거 모멘텀 투자 전략이 이렇게 수익률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S&P 500에 비해서 최대 하락 시에 손실이 적고요. 하락 기간이 짧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모멘텀에 따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S&P 500 지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락폭이 오히려 적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락 기간이, 그러니까 베어마켓식 기간이요. 가장 길었을 때가 S&P 500은 1758일이었는데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주식을 리밸런싱 하게 되면 903일, 그리고 1304일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903일이면 거의 반 가까이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베어마켓에 주가가 떨어진 상황을 작게, 그러니까 그 짧게 줄일 수 있다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샤프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 샤프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샤프 비율은 뭐냐면 리스크가 전무한 자산과 비교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 그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채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채권은 원금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에 비해서 이 세 가지의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레이시오로 환산하는 거고요.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S&P 500은 0.5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모멘텀 스트래티지는 0.63. 그리고 52주 최고가 전략은 0.6이거든요. 이 얘기는 모멘텀을 따라 했을 때 이 안전자산에 비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S&P 500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요. 변동성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도 오히려 더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솔티노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솔티노 레이시오는요. 하방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를 감안해도 0.88, 0.89니까 S&P 500보다 오히려 더 낫다. 자, 이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웨비나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은퇴를 해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샤프 레이시오 그리고 소티노 레이시오가 S&P 500보다 모멘텀 전략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데도 모멘텀 투자 전략이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모멘텀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성격이 성장주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가치주인데요. 우리 한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주이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의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투자의 논리가 다릅니다. 투자 논리를 가치주를 보시면 주식 투자는 저울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저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평형을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한쪽에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기업의 가격, 즉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결국 한쪽이 기울면 이 기울기가 결국은 복구된다. 이러한 투자 논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가는 산책 나온 강아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주가는 산책 나온 강아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인을 이제 기업으로 보고요. 기업이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혼자 나가기에 이제 심심하니까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이 강아지는 계속 끌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이 강아지는 좀 그 줄이 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인보다 굉장히 앞서서 달려나가기도 하고요. 옆으로 조금 새기도 하고 또 뒤로 처지기도 합니다. 주가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게 주가인데요.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요, 방향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강아지가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 줄을 잡고 있는 기업이 결국 주인이 가는 쪽으로 주가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성장주 투자는요, 투자 논리가 간단합니다. 미래 성장의 잠재력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성장주다. 성장 잠재력이 그냥 유일한 투자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사고 나중에 좀 기다리면 결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기업으로 성장해 있겠지. 이러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투자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치주 투자에 우리가 집중할 때는요. 투자 포커스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가치주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우량주 투자랑 같은 말이거든요. 따라서 우량주라는 것은 이미 이 기업은요. 증명이 된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펀드멘탈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굉장히 좀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똑같은 비즈니스를 장기간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비즈니스가 갑자기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 펀드멘탈은 탄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볼 필요가 없고요. 밸류에이션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 성장주 투자는 그렇지가 않죠. 성장주는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펀더멘탈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향상하는가,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 기회는 어떻게 찾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가치주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울을 얘기했었잖아요. 내재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투자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식을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주 투자는 그렇지가 않죠. 투자의 기회는요, 새로운 시장이 발견된다든지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결국 성장이 가속화되죠. 이렇게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요. 기업의 현재 가치입니다. 지금 기업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물론 이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죠. 재무 상태는 튼튼한 기업을 골라야 된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 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장주 투자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 성장의 잠재력이 얼마나 좋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의 투자 방법에는요, 리스크도 다릅니다. 가치주 투자할 때는 가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밸류 트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치주 중에 갑자기 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밸류 자체가 떨어진 거죠.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이 아무리 밸류션이 떨어졌다고 해도 좀 위험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장주는요, 리스크가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좀 맵집이 약하신 분들은 이 변동성 때문에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는 역시 버블입니다. 버블이라는 것은요, 미래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잠재력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감기에 걸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니까 다시 좀 기침이 나옵니다. 잠시 멈췄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웨비나를 진행하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잠재력은 이 정도까지인데 이 잠재력보다 오히려 더 과대평가되면서 나중에 폭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 성장주 투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두 가지 모두 주가가 이제 가끔씩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치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냐면요. 거시 경제적인 뉴스라든지 지정학적인 갈등 아니면 사회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노이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발생해서 부당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의 하락을 틈타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치주 투자입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주로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성장주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 역시도 이런 거시적인 뉴스라든지 사회적인 이슈, 뭐 지정학적인 갈등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나머지 종목은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지는 성장주를 보면요. 보통은 펀더멘탈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닝 결과가 좋지 않다든지 성장률이 갑자기 저하된다든지 마진이 감소하다든지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갑자기 어닝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향후 미래 어닝에 대한 전망치,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됐고요. 성장률이 갑자기 뭐 100%, 200% 되던 성장률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진 역시도 뭐 그 자동차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마진을 보이다가 갑자기 업계의 다른 자동차 기업의 수준으로 마진까지도 감소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펀더멘탈의 이상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주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때 만약에 어떤 시기에 가치주를 사야 되냐. 가치주는요.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때 사야 되고요.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때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장주는요. 펀더멘탈이 강화될 때 사야 되고요. 펀더멘탈이 약화될 때는 팔아야 됩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약화될 때 팔아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성장주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과거 몇 년 동안 인텔의 주식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인텔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인텔이라는 위대한 기업이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인텔에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인텔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요.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계속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수익을 내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정리하면요. 미준의 투자 전략에서는 가치주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성장주 투자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매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전략이다.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기준은 밸류에이션 그리고 모멘텀이다.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제가 세 번째로 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시면 7가지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을 설명을 해놨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멘텀인데요. 모멘텀을 가지고 최고의 매수, 매도 기준을 삼으시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웨비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어, 지금 약속된 시간이 훨씬 더 지났고요. 제가 목 컨디션이 더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말고도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은 향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잠깐 질문을 받는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웨비나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퀘스천 안에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질문이 질문 받지 마세요. 어서 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트럼프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준영님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토빈세라든지 투자 수수료를 거두면 서학개미들이 다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어, 글쎄요,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사실상 기업들한테 유리한 정책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 이제 바이든이 선거에 이겼을 때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주식이 이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얘기한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 4년 동안 미국 증시는요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베어마켓이 있었잖아요. 베어마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올라간 그 연평균 수익률이 12%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도 올리고 뭐 기업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 되고 규제도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망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더 좋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게 되면 물론 주식 투자에 불리한 부분도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영업하기가 훨씬 더 긍정적인 어,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미국 석유 기업들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반엔 좋겠죠. 근데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그 1위기 때, 그러니까 처음에 4년 동안 대통령 이미 했을 때 보니까요, 에너지 기업들이 처음에만 반짝하고 나중에 4년 합쳐보니까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테마주처럼 올라가겠지만 나중에는 어, 결국은 평균 회귀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민서님께서 가치주의 경우 가치가 떨어지면 매도, 가치가 오르면 매수라고 하셨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는 분기는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거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맥도날드를 먹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커다란 일이 발생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이 흔들린 게 아니라 어,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결국은 이런 밸류에이션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는 기간보다는 어느 정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R을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 가치주는 우량주기 때문에 PSR을 잘 안 보죠. PER을 보는데 과거 5년, 10년 평균을 봤더니 이 기업은 원래 15배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뭐 특정한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갑자기 10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수를 했다가 나중에 15배까지 올라가면 매도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치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죠. 가치주가 갑자기 뭐 성장주처럼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급등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요. 모멘텀 투자 후에 하락하는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도해야 할까요? 상승 추세가 좋아 매수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계속 하락하게 되면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게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요. 저는 조금 늦게 매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이렇게 어깨까지 내려왔을 때 매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245달러에 매수했다가 1100까지 갔었는데, 이 1100달러에서는 못 팔았죠. 그리고 850 갔을 때 처음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20, 30% 떨어졌을 때 팔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지표 살펴보면, 뭐, 어, 50일 이평선이 깨졌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기적인 선하고 장기적인 선하고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데드 크로스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든지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정말로 모멘텀이 완전히 망가진 거다.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는 주식은 주식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아주 조금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인베스팅닷컴이라든지 이런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어 마켓인 경우에도 모멘텀 투자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어, 베어 마켓이 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외부적인 그 영향 때문에 찾아오는 게 베어 마켓이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베어 마켓인가 아니면 조정장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 주가가 그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계속 팔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모멘텀 투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모멘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요. 베어마켓이 좀 그 본격화되면 살 종목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담고 있는 15개 종목, 20개 종목 중에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고 떨어진 종목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파는 종목만 있고 사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가 어느 정도 현금의 비중을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쉬운 툴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답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S&P 500에서 현재 빅테크의 비중이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유효한 전략일까요? 예,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도 그렇고 그 나스닥 100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모멘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자동차 산업이 갑자기 이제 그 붐을 타면서 고속도로가 전 세계에 생기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모텔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런 시대 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요 거의 다가 에너지 주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100도 그렇고요. 그 시대를 우리를 대신해서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S&P 500은요. 지금 빅테크 비중이 커진 이유는 지금은 빅테크에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S&P 500은 우리 대신에 파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인공지능 시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요. 과거 S&P 500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통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하지 않는데요. 제가 한 가지 통계적으로 확인한 게 있는데 QQQ의 연간 수익률 있잖아요. 평균 연간 수익률이 과거 25년, 과거 20년, 과거 10년, 과거 5년 이렇게 기간을 줄이면서 보면요. 5년이 가장 높습니다. 25년일 때 가장 낮고요. 수익률이. 그리고 25년에서 20년으로 줄이면 조금 올라가고요. 10년으로 줄이면 더 올라가고요. 5년으로 줄이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기술주의 그 성과가 과거보다 지금 현재로 오면 올수록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S&P 500이 많은 메가테크 기업들로 구성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테크주의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S&P 500에서 빅테크의 비중이 올라갔고 또 QQQ의 성적도 올라가는 거죠. QQQ는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이 테크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테크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QQQ가 지금 S&P 500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과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최근에 훨씬 더 좋아진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나의 근거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웹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한국에 계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에 계신 미중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한 investing.com 멤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라이브로 건강한 때 좀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조금 죄송스럽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